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서연이고 올해 29살입니다. 결혼한 지는 3년째가 되었어요. 평범한 직장 다니는 여자였는데 지금은 글쎄요.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고 나면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겠죠. 남편 민수는 회사에서 꽤 인정받는 과장급 직원이에요. 그런데 해외 출장이 잦은 편이라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작년 11월 민수가 한 달간 싱가포르 출장을 가게 되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죠. 서연아, 혼자서 뭐하니? 이참에 우리 집 좀 와서 지내거라. 내가 혼자 있으면 내가 마음이 안 놓인다. 시어머니 이금자 씨는 66살이신데 목소리부터가 범상치 않으세요.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거절할 수 없는 압박감이 묻어나오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며느리를 걱정하는 마음인 줄 알았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야야, 그게 무슨 말이야? 며느리가 혼자 있는데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당장 짐 싸서 와, 알았지? 결국 저는 일주일치 옷가지를 챙겨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은 25년 된 아파트 32평인데 생각보다 어둡고 침침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무거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어서 와라, 서연아. 시어머니가 마중 나오셨는데 평소보다 표정이 딱딱해 보였어요. 그리고 거실 소파에 누가 앉아 있더라고요. 언니, 왔네? 시누이 지연 씨였습니다. 32살인데 아직 결혼을 안 하셨어요. 분명히 자취방에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왜 시댁에 있는 거죠? 지연 씨도 계시네요. 응, 나 요즘 집 공사한다고 여기서 며칠 지내고 있어. 우리 둘이 함께 있으니까 더 좋겠다. 지연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눈이 웃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지연 씨가 있다는 말을 왜 미리 안 해주신 걸까요? 첫날 저녁, 저는 민수와 결혼하기 전에 쓰던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예전에 민수의 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문 밑으로 그림자가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누군가 제 방 앞에서 잠시 멈춰 서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나 해서 가만히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정말로 문고리를 천천히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다행히 문은 잠가놔서 열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한참 동안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발자국 소리도 한참 뒤에야 사라졌고요. 다음날 아침에 시어머니께 밤에 누가 복도를 다녔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런 일 없었는데 내가 잠결에 헛것 본 거 아니야. 지연 씨도 언니 예민해졌나 봐. 우리 다 일찍 잤는데?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제 방문 앞바닥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작은 머리카락이 몇 가닥 떨어져 있었어요. 제 머리카락이 아니었어요. 더 짧고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이었거든요. 지연 씨 머리카락과 비슷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밤마다 뒤척이며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제 방을 기웃거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걸까요? 하지만 며칠 뒤에 더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 여행용 가방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화장품 파우치 안에 물건들이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거든요. 저는 정리정돈을 꼼꼼히 하는 스타일이라서 화장품 하나하나 어디에 넣어뒀는지 기억해요. 분명히 누군가 제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부러 침대에 누워서 잠든 척했어요. 그리고 새벽 1시가 넘어서 정말로 문고리 소리가 들렸을 때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연 씨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지연 씨가 밤마다 제 방을 기웃거리고 있다는 것을. 시댁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이 집만의 독특한 규칙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규칙이라기보다는 시어머니의 철저한 통제 시스템이라고 해야겠네요.
매일 아침 6시 시어머니의 방에서 알람 소리가 울립니다. 그러면 저도 일어나야 해요. 6시 10분까지 세면을 마치고 6시 30분에는 아침밥을 차려놓아야 합니다. 시어머니와 지연씨, 그리고 제 목까지. 처음에는 어머님, 제가 일어나서 할게요라고 말씀드렸더니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뭘 그렇게 거창하게 말하느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지연이는 몸이 약해서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니까 내가 챙겨줘야 한다고 하셨어요. 지연씨가 몸이 약하다고요? 전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오히려 저보다 체격도 좋고 건강해 보이는데 왜 32살 성인이 엄마가 차려준 밥을 당연하게 여기는 걸까요? 아침 식사 후에는 설거지, 그리고 빨래. 그런데 빨래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시어머니께 어머님 빨래 좀 돌려도 될까요? 하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세탁기 사용 시간까지 정해져 있거든요.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그리고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이 시간 외에는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전기세 아끼려면 그래야 한다. 내가 혼자 살 때처럼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더군요. 점심 준비, 점심 설거지, 저녁 준비, 저녁 설거지. 하루 종일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일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지연 씨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거나 핸드폰만 만지고 있어요. 지연 씨는 뭐 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시어머니가 대신 답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연이는 요즘 취업 준비한다고 바쁘단다. 너는 그냥 집안일만 하면 돼. 취업 준비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드라마만 보는 게 취업 준비인가요? 그리고 32살까지 취업을 못했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가장 황당했던 건 화장실 사용 규칙이었어요. 샤워는 저녁 8시 이후에만 할 수 있고 순서도 정해져 있어요. 시어머니, 지연씨, 그 다음이 저예요. 그런데 지연씨는 샤워를 엄청 오래 해요. 1시간씩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샤워할 때는 항상 감멸시가 넘어요. 지연씨 샤워가 좀 길지 않나요? 라고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버럭하시더라고요. 지연이는 피부가 약해서 오래 해야 한다. 며느리 주제에 시누이 트집 잡지 마라. 며느리 주제예요. 저도 이 집 식구인데 왜 항상 주제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피부가 약해서 샤워를 오래 한다는 것도 이상해요. 오히려 피부가 약하면 짧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너무 집안일만 하는 것 같아요. 가끔은 지연 씨도. 뭐라고? 시어머니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어요. 지연 씨도 TV에서 눈을 떼고 저를 쳐다봤고요. 며느리가 시집와서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뭐 공주님이야. 우리 지연이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왜 고생시켜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가 아니야. 내가 이 집에서 지낼 수 있는 것도 얘 허락이 있어서지. 마음에 안 들면 나가든가. 그날 밤 저는 눈물을 삼키며 잠들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출장 중이라 시차도 있고 바쁠 것 같아서 참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지연 씨의 태도였어요. 다음날 아침 지연 씨가 부엌으로 와서 제게 말했어요. 언니, 어제 엄마 화내신 거 신경 쓰지 마. 엄마는 원래 그러셔. 친근하게 말하는 것 같았지만 뭔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우리 오빠도 어렸을 때 엄마한테 많이 혼났어. 그래도 지금은 잘 살잖아. 언니도 참고 견디면 돼. 참고 견디라고요? 왜 며느리는 참고 견뎌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지연 씨는 왜 엄마라고 부르면서도 전혀 도와주지 않는 걸까요? 그날 저녁 설거지를 하는데 지연 씨가 뒤에 서서 말했어요. 언니, 우리 집 규칙이 좀 빡빡하지. 하지만 여기서 살려면 적응해야 해. 아니면 뭐요? 아니면 여기서 살 수 없게 될지도 몰라. 그 말이 협박처럼 들렸어요. 지연 씨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이 전혀 따뜻하지 않았거든요. 시댁 생활이 2주째 접어들면서 지연 씨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한 시누이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날카로운 면이 드러나더라고요. 지연 씨는 주로 제가 부엌에서 일할 때 다가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시누이가 친근하게 대화하려는 줄 알았거든요. 언니, 우리 오빠랑 언제 처음 만났어? 회사 동호회에서 만났어요. 등산 동호회였는데. 아, 등산? 웃기네. 우리 오빠는 등산 진짜 싫어하는데. 네? 그런가요? 그때는 열심히 다녔는데. 언니 때문에 억지로 한 거겠네. 원래 우리 오빠는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조용한 데 가는 걸 좋아해. 활동적인 여자는 별로 안 좋아했거든.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요. 저를 활동적이지 않다고 돌려서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남편이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암시하는 건가요? 며칠 뒤에는 더 직접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언니 솔직히 말해도 돼? 우리 오빠가 원래 언니 같은 스타일 좋아할 사람 아니었어. 무슨 뜻이에요? 오빠가 예전에 사귄 여자들 보면 다 키 크고 날씬하고 좀 더 세련된 스타일이었거든. 어떻게 말하지, 언니는 좀 평범한 편이잖아. 평범하다고요? 뭐가 평범하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을 리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연 씨는 제가 기분 나빠하는 걸 보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 언니 오해하지 마. 나쁜 뜻이 아니야. 평범한 게 나쁜 건 아니잖아. 오히려 안정적이고 좋은 거지. 안정적이라는 말도 결국 재미없다는 뜻 아닌가요? 저는 점점 지연 씨와 대화하는 게 불편해졌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오후 제가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핸드폰이 이상한 곳에 있었어요.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아뒀는데 베개 밑에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잠결에 옮긴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 뒤에 또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핸드폰이 화장대 위에 있었는데 원래는 가방 안에 넣어뒀거든요. 그리고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문자 메시지를 누군가 읽었던 것 같았어요. 읽지 않은 메시지 표시가 없어져 있었거든요. 분명히 안 읽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통화 기록도 이상했어요. 제가 전화를 걸지 않은 번호에 전화를 건 기록이 있었어요. 설마. 저는 의심스러워서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걸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핸드폰 화면에 지문이 여러 개 묻어 있었어요. 제 지문이 아닌 다른 지문이요. 그날 저녁 저는 지연 씨한테 넌지시 물어봤어요. 지연 씨, 혹시 제 핸드폰 만지신 적 있어요? 핸드폰? 왜 만져? 내 핸드폰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언니 혹시 나 의심하는 거야? 지연 씨 표정이 갑자기 차갑게 변했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날카로워졌고요. 내가 왜 언니 핸드폰을 봐야 해? 뭐 볼 게 있다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나한테 의심하면서 돌려서 물어보는 거야. 시어머니가 TV를 보다가 저희 쪽을 쳐다봤어요. 뭔 소리야? 지연 씨가 시어머니께 말했어요. 엄마, 언니가 나한테 핸드폰 뒤졌다고 의심해. 뭐라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서더니 제게 다가왔어요. 서연아, 내가 지금 우리 지연이를 도둑으로 보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제 핸드폰이. 내 핸드폰이 뭐? 누가 훔쳐갈 거라고? 자기가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면서 남 탓하지 마라. 그날 밤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분명히 누군가 제 핸드폰을 만졌는데 오히려 제가 나쁜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지연 씨의 반응도 이상했어요. 왜 그렇게 과민하게 반응했을까요? 며칠 뒤 저는 확실한 증거를 잡았어요. 일부러 핸드폰을 특정 위치에 놓고 그 주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표시를 해뒀거든요. 그리고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확인해봤더니 역시나 핸드폰이 움직여 있었어요. 그날 밤 새벽 저는 일부러 잠든 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누군가 제 방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금살금 걸어와서 제 침대 근처에서 뭔가를 뒤지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불을 켰어요. 누구세요? 지연 씨가 제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깜짝 놀란 표정으로요. 언니, 이건.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언니 핸드폰에서 소리가 나서 전화 왔나 봤어. 거짓말이었어요. 제 핸드폰은 무음 모드로 해놨거든요. 그리고 새벽 3시에 누가 전화를 걸겠어요? 지연 씨, 왜 제 핸드폰을 보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소리가 나서 그냥. 하지만 지연 씨의 표정을 보면 분명히 거짓말이었어요. 당황해서 말도 더듬거리고 있었거든요. 지연 씨가 제 핸드폰을 뒤지는 걸 목격한 뒤로 저는 이 집에서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더 큰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어머니께서 창고를 정리하라고 하셨어요. 서연아, 창고가 너무 더러워졌다. 내가 한번 정리해라. 창고는 베란다 끝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는데 정말 오랫동안 방치된 것 같았어요. 상자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고 오래된 가전제품들, 그리고 먼지가 가득했어요. 저는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필요 없는 물건들이었는데 구석에 있던 나무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다른 상자들과 달리 이 상자만 유독 깨끗했어요. 먼지도 별로 없고 자주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호기심이 생겨서 열어봤는데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편지들은 대부분 20년 전 것들이었어요. 손글씨로 쓰여진 편지들인데 금자야, 보고 싶다로 시작하는 편지들이었어요. 시어머니 이름이 금자니까 시어머니 앞으로 온 편지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서명은 영수라고 되어 있었어요. 영수라는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진들도 있었는데 젊은 시절 시어머니 사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가족 사진들 중에서 한 명의 얼굴 부분만 지워져 있는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거든요. 검은 매직으로 얼굴을 칠해서 누군지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서 있던 위치를 보니까 분명히 가족의 일원이었던 것 같았어요. 어린 시절 민수 사진도 있었는데 그 지워진 사람 옆에 서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민수가 한 5에 6살 정도로 보이는 사진이었는데 그 옆에 서 있던 사람의 얼굴만 지워져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지? 저는 더 자세히 사진들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지워지지 않은 다른 사진에서 그 사람의 모습을 조금 볼 수 있었거든요. 키가 크고 마른 남성이었는데 민수를 안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혹시 민수의 아버지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민수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과는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때 편지를 더 자세히 읽어봤어요. 금자야, 민수가 보고 싶어 한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라는 내용의 편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연이도 아빠를 그리워한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아빠라고요? 그럼 이 영수라는 사람이 민수와 지연 씨의 아버지란 말인가요? 그런데 왜 사진에서 얼굴을 지웠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편지들을 숨겨놨을까요? 저는 더 깊이 상자를 뒤져봤어요. 그리고 맨 밑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문 스크랩이었어요. 40대 남성 실종 사건 수사 중단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날짜를 보니까 15년 전 기사였고 실종된 남성의 이름이 박영수였어요. 박영수. 편지에 서명된 영수와 같은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실종 당시 박영수 씨는 이혼 소송 중이었고 아이들과의 면접 교섭권을 요구하고 있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설마.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이 박영수라는 사람이 민수와 지연 씨의 친아버지이고 시어머니와 이혼한 뒤에 실종된 건 아닐까요? 그리고 왜 시어머니는 이런 자료들을 숨겨놓고 있는 걸까요?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고 있어? 지연 씨 목소리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상자를 닫으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언니 그거 뭐야? 지연 씨가 다가와서 상자를 보더니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아, 그냥 정리하다가. 왜 그거 만져? 엄마가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요? 했어. 분명히 했어. 지연 씨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니 상자를 저에게서 빼앗았어요. 그리고 상자 안의 물건들을 확인하더니 저를 째려봤어요.
언니 여기서 뭘 봤어?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 뭘 봤다고? 지연 씨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리고 눈빛도 이상해졌고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그냥 사진 몇 장, 사진? 어떤 사진? 가족 사진들이요. 그런데 얼굴이 지워진. 닥쳐. 지연 씨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상자를 안고 급하게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께서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서연아, 창고에서 뭘 만졌다고? 정리하라고 하셔서. 정리하라고 했지. 남의 물건 뒤지라고 했나? 죄송해요. 그냥 상자가 있어서. 그 상자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집 사정이니까 내가 알 필요 없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무서웠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함부로 뒤지지 마라. 며느리 주제에 너무 나서지 말고.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박영수라는 사람이 정말로 민수의 친아버지일까요? 그럼 왜 실종되었을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왜 그 사실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무엇보다 지연 씨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왜 그렇게 격하게 반응했을까요? 그리고 왜 아무것도 보지 말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 집에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이 저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나무 상자 사건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어머니와 지연 씨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경계하고 감시하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그 박영수라는 사람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혹시 인터넷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 검색해봤는데 별다른 추가 정보는 없었어요. 다만 확실한 건 15년 전에 실종된 이후로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본 것들을 기록해두기로 했어요. 언젠가 남편 민수에게 말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작은 일기장에 날짜별로 일어난 일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11월 15일 지연 씨가 내 핸드폰을 뒤지는 것을 목격함. 11월 18일 창고에서 박영수라는 사람의 편지와 사진 발견. 얼굴이 지워진 가족 사진들. 11월 19일 지연 씨의 이상한 반응. 시어머니의 경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기록해뒀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연아, 내가 요즘 뭔가 쓰고 있다고? 네? 뭘 쓴다는 게?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기를 쓰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 방 안에서 몰래 썼는데 일기가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런데 혹시 우리 집 얘기를 쓰는 거 아니야? 그냥 일상적인 것들이요. 일상적인 것들. 그럼 한번 보여줘봐. 왜요? 일기는 개인적인 건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에서 뭘 쓰는지 시어머니가 확인하는 게 잘못된 일이야? 혹시 우리 가족 욕하는 거 쓰는 거 아니야? 저는 곤란했습니다. 일기장에는 지연 씨가 제 핸드폰을 뒤진 일, 그리고 창고에서 발견한 상자 이야기가 모두 적혀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그날은 얼버무리며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제 방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옷장과 서랍이 뒤져져 있었고 침대 밑에 숨겨뒀던 일기장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거실로 나가 시어머니께 여쭤봤지만 무슨 일기장이라며 모른 척 하셨습니다. 지연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이들 중 누군가 제 일기장을 가져갔고 내용을 읽었을 거라고.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제 방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서연아, 내가 우리 집에 대해 이상한 상상을 하고 있는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뭘 쓰고 다니는지 다 안다. 우리 지연이가
내 핸드폰 뒤졌다고? 우리 집에 이상한 비밀이 있다고? 이미 일기장을 읽으셨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이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내가 감히 이 집의 과거를 들춰 누가 널 며느리로 받아들인 줄 알아? 그리고 마지막에 끔찍한 협박을 남기셨습니다. 서연아, 넌 여기서 조용히 살아야 해. 너무 나서면 여기서 살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무서웠습니다. 감시와 진실에 대한 의문. 다음 날부터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지연 씨는 제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따라다니고 지켜봤습니다. 마치 죄수처럼 모든 행동을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저는 박영수라는 사람의 진실을 꼭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간다고 하고 집을 나선 저는 근처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는 감시 때문에 검색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인터넷으로 박영수 실종 사건을 검색하자 당시 신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이금자 씨와 이혼 소송 중이었고 실종 직전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가족들과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다는 메모를 남겨두고 사라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그때 문득 정신과 병원 앞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던 지연 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관련이 있을까요? 도서관을 나서 마트로 향하던 중 우연히 길가에서 어떤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지연 씨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표정이 좋지 않았고 곧 심하게 다투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떠난 후 지연 씨는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고 저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지연 씨가 내린 곳은 한 오래된 빌딩이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3층에 있는 마음치료 정신과로 들어갔습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1층 로비에서 기다리자 30분 후 어두운 표정의 지연 씨가 내려왔습니다. 지연 씨가 간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정신과에 올라갔습니다. 접수 직원에게 지연 씨에 대해 묻자 직원은 이지연 환자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직원에게 더 이상 들을 수 있는 정보는 없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지연 씨의 정신 문제와 박영수 씨의 실종 사건이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드디어 남편 민수가 출장해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지연 씨는 평소와 달리 민수에게 상냥하게 대했고 저에게도 친절하게 굴었습니다. 저는 민수와 단둘이 있을 때 용기를 내어 그동안 겪었던 이상한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여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제가 박영수 씨에 대해 묻자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와 지연 씨가 방으로 들어왔고 지연 씨는 갑자기 울기 시작하며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모든 상황이 마치 제가 꾸며낸 것처럼 흘러갔습니다. 민수마저 저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고 시어머니는 우리 서연이가 요즘 좀 예민해졌나 보네라며 저를 불쌍하게 대했습니다. 지연 씨는 언니가 요즘 정말 이상해졌어요. 혹시 정신과에 한번 일하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데 오히려 저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는 가족들. 저는 며칠 후 결국 짐을 싸서 집을 나섰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창고를 확인했지만 그 나무 상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본 것들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집으로 돌아와 며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계속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인터넷으로 박영수 실종 사건을 검색했고 당시 수사 기록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영수 씨가 실종되기 전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기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시어머니 집 근처였다는 것도요. 며칠 후 민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박영수 씨가 친아버지일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여보 어릴 때 기억 중에 아버지 말고 다른 남자분 기억 없어? 민수는 혼란스러워하며 어렴풋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긴 한데 왜 기억이 안 나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엄마와 지연 씨가 그 사람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사실도 기억해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찾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고 민수는 직접 어머니께 진실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너 말이 맞았어.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정말로 박영수라는 사람이 우리 친아버지였어. 그런데 엄마가 그 사람은 이미 죽었다고 하시는 거야. 더 충격적인 것은 지연 씨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자 발작을 일으키며 아빠가 돌아온다고 중얼거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수와 함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엄마와 지연이가 정말로 뭔가를 숨기고 있다면 우리 가족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어. 그날 밤 민수에게서 다시 다급한 전화가 왔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급하게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민수는 거실에서 넋이 나간 채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어머니와 어린 민수, 어린 지연 씨, 그리고 박영수 씨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 내 아버지야. 진짜 아버지. 그때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하지. 시어머니는 불을 켰고 소파에 앉아있는 지연 씨의 무표정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래. 박영수는 내 남편의 친아버지야. 그리고 15년 전에 내가 죽였어.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가 양육권을 빼앗으려고 해서 우발적으로 밀쳤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시체는? 우리 집 지하실에 묻었어. 아무도 모르게. 민수가 절규하자 지연 씨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집에 와 있어. 지하실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시어머니는 저희를 보며 조용히 하라고 협박했고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모든 웃음이 가짜였고 모든 평화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15년 동안 지하실에서 한 남자가 가족의 끔찍한 비밀을 간직한 채 묻혀 있었다는 것을요. 드라마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미소와 함께 막을 내립니다. 진실을 알게 된 서연과 민수, 이제 그들도 이 끔찍한 비밀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